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세계 경제에 대한 전망이 점차 비관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IMF 같은 경우는 1월에 4.4%는 성장할 걸로 봤는데 점점 그 수치를 낮추고 있어요. 또 내년에는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닥칠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확산되고 있고 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가 올라가는 환경에 처하게 됐죠.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지속하고 있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너무나 안 좋은 여건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매우 거친 바다에 있다라고 표현을 했고 글로벌 경기 침체 배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고물가의 시대에 경기 침체까지 왔을 때 그만큼 경제적 기초 체력이 약한 곳부터 고통을 받게 되죠. 빈곤이 커지고 지금 굶는 사람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인플레이션과 불황의 충격이 가난한 나라에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보다 더 비관적인 상황을 예측하고 있어요. 침체 우려에 그렇게 고공행진하던 유가까지 살짝 떨어졌었죠. 보통 유가와 달러는 역관계를 보입니다. 원유를 달러로 거래하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오르면 유가는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유가가 오르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은 달러도 비싸고 원유도 여전히 비싼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원유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데 달러까지 강세면 우리나라 같은 석유 수입국의 고통은 더 배가가 되죠. 이러한 상황이 언제 해결될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세계 경제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의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어요.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이 유가는 국제 정세에 의해서 쉽게 잡힐 기미가 안 보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미국은 강달러로 전환할 수 있는 긴축을 시행하고 있어요. 미국의 긴축은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고 그래서 글로벌 경기 침체는 예정된 수순입니다. 다만 그 침체의 정도, 강도가 어떨지에 대해서 지금 매우 두려워하고 있어요. 인플레가 잡히면 미국도 긴축을 멈출 수 있겠지만 지금 달러 값을 끌어올려도 원유 값이 내려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과정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산시장이 조정을 겪고 미국에도 경기 침체의 신호가 나타나니까 강하게 못하지 않을까 이런 시장의 의심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생각보다 고용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월가에서 예상했던 고용보다 훨씬 더 많은 수치를 보이고 평균적인 수준을 상회하는 고용지표가 나오니까 미국 증시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서 역사상 유례없는 돈풀기 이를 주도했던 게 미국입니다. 실물 경제가 마비가 됐는데 페드에서 돈을 마구 찍어내면서 자산시장의 화랑을 유도하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페드의 조치는 세계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전 세계가 이런 유동성 파티에 취할 수 있었어요. 근데 페드 결국 미국을 위한 기관입니다. 이들의 존재 이유죠. 이들이 미국의 인플레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긴축으로 들어갔고 이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명분마저 획득을 했습니다. 페드, 미국의 달러를 찍어내는 기관이죠. 달러가 전 세계의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세계 금융 경제의 주춧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지만 그래도 이들이 가장 중시하는 것 바로 미국의 경제 상황이죠. 이들이 추구하는 목표 세 가지죠. 미국의 경제 성장, 그리고 미국의 완전 고용, 또 물가 안정, 이 세 가지 목표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물가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긴축으로 나서고 있는데 긴축을 하면 경기가 침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강하게 할지 말지 이런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미국의 물가 문제 굉장히 심각하죠. 인플레를 해결하기 위해서 긴축을 시작하긴 했는데 긴축을 해도 경기가 한꺼번에 꺼지는 상황이 오면 또 문제가 되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동을 했습니다. 한다 긴축 들어가니까 준비해라 하면서 시장이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의 행보를 보였고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는데 또 걱정이 되는 거죠.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 경기가 급냉하는 상황이 되지 않으면서 물가는 잡을 수 있는 길, 이런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를 불식시켜주는 고용지표의 호조가 발표가 되니까 연준은 이제 가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고용 지표만 보면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없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죠. 이제 더 확실히 물가를 잡기 위한 긴축의 과정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페드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 90번이나 인플레 얘기를 하면서 인플레의 심각성을 논의를 했습니다. 이를 잡기 위해서는 제약적인 정책 기조로 가는 게 타당하다고 모두가 동의하고 있고, 그래서 연이은 자이언트 스텝도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통화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당분간 경제 성장의 속도가 느려지는 거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물가 상승률을 2%대로 낮추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페드가 직면한 중대한 리스크는 대중이 위원회의 의지에 의문을 품는 경우 물가 상승률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을 했어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높고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 오면 경기가 둔화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한 시기에는 연착륙보다 경착륙이 더 흔하다는 거, 이거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긴축을 계속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는데, 그 경착륙에 대한 걱정을 불식시킬 수 있는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연준의 긴축 정책은 더 힘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 인플레 2% 수준까지 떨구도록 긴축을 강단 있게 진행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고용지표 호조에 뉴욕 증시가 왔다 갔다 하는 이후 긴축이 계속될 걸로 예상되면 자산시장이 타격을 받으니까 떨어질 이유가 됩니다. 근데 미국의 경제 생각보다 탄탄하다라는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연착륙을 기대할 수 있으니 주가가 또 오를 이유가 되는 거죠. 이러니 혼조세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미국의 상황에 따라서 미국의 긴축은 계속될 예정인데, 그럼 우리나라도 미국과 똑같이 낙관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먼저 가계부채가 세계 1위죠. GDP 대비해서 가계비 세계 1위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업부채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가계부채만 놓고 보면 GDP 대비 100% 1900조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숨겨진 가계부채가 더 많이 있죠. 전세보증금 850조, 자영업자 대출 900조, 이런 것까지 합치면 3000조, 3500조, 엄청나게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빚을 많이 졌는데 갚을 능력이 있으면 상관이 없죠. 근데 소득 대비해서 너무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200%가 넘어가죠. 소득 대비해서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율이 올라가게 됐어요.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계부채 비율이 감소하거나 정체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우리나라만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위기 당시에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100% 정도로 떨어졌는데 우리나라는 200%로 늘어나는 정반대의 길을 갔어요. 금융위기 이후에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은 노력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가계가 계속 빚을 지도록 방치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빚을 많이 지게 된 이유 다 부동산에 있죠. 집 사면 돈 번다는 얘기에 땡빚 내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그 광란의 시기만큼 빚의 크기도 커져 갔습니다. 가계 자산의 80%가 부동산이죠. 자기가 모아놓은 현금에 미래에 벌어들일 소득을 담보 삼아 빚을 잔뜩 내서 부동산을 산 게 우리 국민의 대부분입니다. 집값 올랐다고 부자 됐다고 하는데 정작 수중에 돈이 없습니다. 미국은 부동산 30%, 일본은 40%, 대부분을 금융자산으로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을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어요. 즉, 돈은 없고 집만 있는 게 우리나라 국민의 현 주소입니다. 빚내서 집 사라 하면서 소득과 관계없이 빚 잔뜩 내주면서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게 독려를 했고, 그 결과 가계부채는 심각한 수준으로 불어나게 됐습니다. 자기가 벌어들이는 거 대비해서 말도 안 되는 빚을 지게 됐고, 그 빚의 무게가 엄청나게 무거워지는 시기가 도래를 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상상도 못한 국민이 대부분이죠. 다른 나라들은 빚을 줄이고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기에 우리는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사람들한테 빚 내기를 독려했습니다. 대부분 변동금리로 받았고, 이 빚을 자양분 삼아서 자산시장을 띄워왔고, 여기에 많은 국민들이 매이게 됐습니다.
부자 됐다지만 돈은 없고 집만 있는 취약한 금융구조를 갖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죠. 빚으로 한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낙폭이 더 큽니다. 신용거래 차액 결제로 반대매매 들어가고 하니까 돈이 빠져나가면 빠져나갈수록 주가를 더 아래로 끌어내리게 되죠. 미국의 긴축이 이어지면서 무서운 속도로 달러는 미국으로 흡수되고 있고 강달러의 환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만큼 우리나라도 금리를 따라 올려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금통위가 사상 첫 빅스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올린 것도 최초가 될 건데 저금리에 길들여져 있던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굉장히 큰 타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뾰족한 수가 없죠. 미국은 지금 한 번도 모자라서 연속해서 자이언트 스텝 또 그 이상의 스텝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0.25씩 찔끔찔끔 올리다가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빅스텝을 밟아도 미국이 추가 자이언트 스텝 하면서 한미 금리는 이달에 역전될 걸로 대부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력이 되는 미국 안 할 이유가 없고 빠르게 금리를 올리면서 미국의 물가 안정을 최대 목표로 다른 나라 안 쳐다보면서 달려갈 기세예요. 우리나라 빚으로 버텨온 자산시장 지금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 빚을 낸 사람들에게는 고통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대출이 1억이 넘으면 DSR 40% 적용되는 DSR 3단계가 시행이 됐죠. 전체 차주의 30%, 전체 대출의 80% 가까이가 이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이 얘기 그동안 소득과 관계없이 끌었었던 빚 그 한도를 정해주고 그거 넘어가면 갚아야 되는 현실이 온다는 걸 의미합니다. 내가 집을 유지하려면 그만큼의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끌어올 길이 없고 대신 내줄 사람도 없습니다. 전세 대출 금리가 10년 만에 6%를 넘어서고 있고 영끌에서 집 사주던 미래 수요마저도 이제 이자 공포에 섣불리 빚을 못 내고 있습니다. 신용대출 금리 상단이 7%를 뚫었죠. 그동안 빌린 돈 크지 않다고 생각했고 집값 오르면 다 한 방에 갚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꺼리낌 없이 썼는데 그 빚의 역습이 시작이 됐습니다. 영끌들 죽어나간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정부에서 은행 압박해서 금리 내리라고 막 이런 거 하니까 요즘 금리 내렸다? 그러면 이제 집 사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 하는데 이거 눈 가리고 아웅이죠? 시장금리 대비해서 손해보고 돈 빌려주겠다는 건데 이거 해당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대부분 5% 이하로 빌려가서 쓰고 있는데 이들이 만기가 도래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변동금리로 빌렸던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다시 금리 재산정이 될 때 확 올라가게 되니까 지금 금리 감면 혜택에 크게 상관이 없어요. 여기 은행 같은 경우 대출 고객의 1%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 99% 자기가 빌려 쓴 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 이후에 이 금리 상승의 충격을 받게 되겠죠. 이미 대출받은 사람 80%가 변동금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1년 정도 적용이 돼서 지금은 큰 타격 없이 보내고 있지만 그 후에는 지금 올라간 금리 그대로 맞게 되죠. DSR 3단계 적용으로 대출 규모는 축소가 되니까 목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아니면 더 큰 대출 비용을 감당하면서 그 빚을 끌고 가야 하겠죠. 미국의 인플레가 8%가 넘어선 상황에서 2%를 목표로 긴축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1년 안에 끝날까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장기간 겪어야 할 고통의 시간이 시작됐음을 의미하고 이 시기에 빚이 아니라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 도약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고 볼 수 있어요. 경기 침체될까봐 금리 못 올릴 거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아직도 있는데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면 저 아는 분이 같은 날 한국돈 예금을 하고 미화도 예금을 했습니다. 시중 1금융권 정기 예금 3개월짜리 했는데 연이자 2%를 준다고 합니다. 근데 외화를 맡겼더니 2.3%가 적용이 됐습니다. 달러 예금 같은 경우 평상시 거의 제로 금리와 같은데 지금 2.3%의 예금 금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 예금보다 달러 예금의 금리를 더 쳐주고 있는 게 현실이고 이 얘기 그만큼 달러를 구하기가 더 힘듦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금리만 놓고 보면
3개월 전만 해도 예금 금리가 거의 없었는데 지금 현재 2.3%의 금리를 주고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 한번, 빅 스텝 한번 예정하고 있으니까 기준금리가 3% 정도 될 거고, 이에 맞춰서 예금 금리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연말에 3.5% 정도 예상하고 있으니 예금 금리가 5% 가까이 간다는 거, 이거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죠. 이만큼 빠르게 금리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지인분 3억 원 정도를 달러로 가지고 있는데 1,100원대에 매집을 했습니다. 지금 강달러의 고환율을 보이고 있으니 18% 이상의 환차액을 보고 있어요. 여기에 예금으로 맡겨서 지금 2.3% 주고 연말에 5% 주면 월 돈 100만 원씩 받는 것과 똑같은 수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고금리를 지속하고 있고 환율은 고공행진하고 있어요. 강달러 시대에 돈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돈 벌고 있습니다. 현금 갖고 있는 사람도 똑같죠. 10억을 갖고 있으면 연말 되면 예금금리 5% 가는 거 가능한 상황입니다. 10억이면 5천만 원, 웬만한 사람 연봉만큼 이자 수익이 생기는 시대가 왔어요. 근데 이 돈을 집으로 바꾸려고 지금 누가 할까요? 집값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돈 가만히 갖고 있으면 이자 따박따박 나오는데 이거 집으로 안 바꿉니다. 떨어지는 집을 사줄 사람은 없는데 빚을 잔뜩 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 탈출구가 없습니다. 2007년도 금융위기 이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상황인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를 돌파를 했어요. 3년 동안 상승을 하면서 변동금리 주담대가 8%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3년 동안 오른 게 2% 정도 오른 건데 대출자들의 부담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이자만 내는 거치식으로 빌린 사람들이 많았는데 원리금 상환이 들어가면서 대출 상환 압박에 시달리고, 그렇다고 집을 팔 수 있는 상황도 아니까 그냥 빚낸 사람들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자율 상승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고유가와 함께 가계 소비 여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이로 인해서 한국 경제는 소비자 구매력이 감소하고 수출 증가세 둔화로 더 성장세가 약화될 거로 전망을 했는데 마치 요즘 나오는 기사와 똑같죠? 우리나라 주요국 중 경기 침체가 가장 클 거라고 비관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이게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주택시장이 붕괴되면 심각한 경기 후퇴 상황을 맞을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이런 기사가 나온 시점에 우리나라 가계부채 700조 가까이 됐고 2008년도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닥쳤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리먼 사태가 터지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크게 터졌지만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는 덜 충격을 받으면서 그 시기를 지나올 수 있었어요. 그치만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얼어붙은 시장이 됐었죠. 지금 2022년 가계부채는 거의 3배 이상 늘어나 있습니다. 소득 대비해서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빚을 지고 집을 샀습니다. 순전히 쓸 수 있는 돈 대비해서 빚은 훨씬 더 늘어나 있는 상황인데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요? 미국은 그나마 이 부채를 줄여가면서 준비하고 있고, 또 미국의 경제 상황 우리나라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은 다른 나라 돌아보지 않고 계속 이 기조를 이어나갈 거고, 우리나라는 그때보다 훨씬 더 늘어난 빚에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금리를 감당하면서 이 집들을 지켜내야 할 건데, 그 당시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가계부채, 또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2배 가까이 늘어난 빚의 무게, 또 그 당시 3년간 올랐던 금리 인상의 폭이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올라가는 빠른 금리 인상의 속도, 이렇게 달라진 환경에서 과연 우리나라 가계 버텨낼 수 있을까요? 정말 힘든 시간이 예정되어 있고 미래의 수요까지 모두 다 뛰어들어서 거대한 거품을 키워낸 시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대처할 방법이 없고 터질 수밖에 없기에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집이 문제가 아니라 생존이 문제인 시대가 꽤 오랜 기간 펼쳐질 수 있어요.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